아니 이게 감히 말대꾸를 해? 내 주제를 알아야지.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흰색 블라우스가 살갗에 달라붙었어요. 물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져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고 웨이터가 황급히 냅킨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샹들리에 불빛만이 차가운 물에 반짝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상견례 자리였거든요. 서로 인사 나누고 음식 주문하고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 하나에 모든 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물을 끼얹은 그 여자가 누구의 딸인지,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무례하고 예의 없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과 그에 따른 냉정하지만 속 시원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속이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서울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자리마다 조용한 대화 소리가 흘렀어요. 이지은이 남자친구 박준혁과 함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수수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가방도 평범한 브랜드였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이미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박준혁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어머니인 박미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 재킷, 에르메스 가방, 목에 걸친 진주 목걸이까지.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준혁이 먼저 인사했어요. 지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미숙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어머, 요즘 젊은 분들은 편하게 입고 다니시네요. 준혁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검소한 스타일이에요. 4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세요. 무슨 회사요? 대기업? 은행 쪽이세요. 미숙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은행이라는 말에 기대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아, 은행원이시구나. 어느 은행이에요? 그냥 은행이에요. 지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다시 물었어요.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일에 대해 자세히 여쭤본 적이 없어서요. 미숙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선을 준혁에게 돌렸다가 다시 지은을 봤어요. 그럼 지은 씨는요? 무슨 일 하세요? 저도 금융권이에요. 어머, 은행원이세요? 어느 은행? 작은 신협이요. 동네에 있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테이블 위에서 또렷했어요. 신협이요? 네. 그게 은행인가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금융기관이에요. 아니,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은행은 아니잖아요.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금융권도 좋은 직업이잖아요. 미숙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눈빛이었어요. 다시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그건 개인적인.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받는지.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적당히 받아요. 미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적당히요? 200, 300? 지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표정이 더 차갑게 굳어졌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미숙의 질문 공세는 계속됐어요. 부모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지은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인 박 사장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요. 미숙이 남편을 흘끗 봤습니다. 뭐려? 궁금한 것도 못 물어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어요. 미숙이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기요, 이지은 씨. 네. 우리 준혁이가 어떤 앤지 알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업하는 사업가예요. 곧 더 큰 사업할 거고요. 지금도 10억 단위 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준혁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시선은 여전히 지은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집안 수준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신협 직원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직업이 문제가 되나요?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은이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말대꾸가 아니라 제 생각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이 테이블 위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은의 얼굴에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흰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투명해졌어요.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져 무릎 위로 흘렀습니다. 아니 이게 감히 말대꾸를 해? 내 주제를 알아야지. 미숙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어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웨이터 2명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한 명은 냅킨을 여러 장 들고 다른 한 명은 매니저를 부르러 갔습니다.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물에 젖은 얼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숙이 빈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박 사장이 냅킨으로 이마를 훔쳤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보면 어때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요. 웨이터가 지은에게 냅킨을 건넸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매니저가 달려왔어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신지. 미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계산하고 나갈 거예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을 봤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매니저가 물러났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내가 사과할게. 지은이 준혁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준혁과 눈을 마주쳤어요. 괜찮아요. 미안하다니까. 어머니한테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준혁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는 격이 안 맞나 봐요. 지은이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은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어요. 지은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준혁이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미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 여자 보내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은 거야. 어머니, 야, 너 정말 신협 직원이랑 결혼할 거였어? 정신 차려. 준혁이 어머니를 뿌리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지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박 사장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했어. 심하긴요. 지금 안 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저런 집안 며느리로 들이면 우리만 손해예요. 미숙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은이 집에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신협 직원 월급으로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젖은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어요. 뺨이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물이 튄 자리가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지은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화면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무 일이 커져.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얼굴에 쏟아진 차가운 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준혁의 당황한 표정, 미숙의 비웃음,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내가 틀린 말 했나?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미숙과 준혁도 있겠죠. 아마 편하게 잠들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지은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 평소처럼 8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어제와 비슷한 옷차림이었어요. 신협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은아, 어제 상견례 어땠어? 응, 괜찮았어. 시어머니 될 분 좋으시던? 그냥 그랬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들이 밥 먹으러 나갔지만 지은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들 나가고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김비서라는 이름을 찾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이사님.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비서님,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근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지은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32살 부동산 투자업 하는 사람이요. 네. 그 사람 금융 거래 내역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김 비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은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만나자는 말,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들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화가 났냐고 물었어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는 안 났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준혁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신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녁이 됐습니다. 지은이 카페에 먼저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10분쯤 지나서 준혁이 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사과하라고 하시더라는 말이었습니다. 본인도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으니 그냥 결혼 준비를 계속할 생각이냐고요. 준혁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다시 물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물을 끼얹었을 때 준혁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준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도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고 갑자기 그러시니까 당황했다고 변명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냐고, 어머니가 실수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러냐고 따졌어요. 지은이 반문했습니다. 실수냐고요. 준혁이 그렇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화가 나셔서 그런 거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건넸어요. 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영수증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지은이 산 물건들이었습니다. 200만 원어치 정도 됐어요. 준혁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돈 달라는 거냐고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깨달았습니다. 헤어지자는 거냐고 물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어요. 물 한 번 맞았다고 헤어지자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신협 직원이 자기랑 결혼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냐고. 어머니가 흥분하신 것도 이해가 된다고요. 솔직히 자기도 지은이 좀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하겠냐고, 신협 직원이라고 하면 웃기지 않냐고 했어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준혁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준혁이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자기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난다고요.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다고요. 김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미숙이 신협에 찾아왔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지은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입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작은 곳이네. 이런 데서 일하면 얼마나 받냐는 말들을 일부러 크게 했어요. 신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미숙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냐고, 이제 남남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이랑 헤어진 거 알고 있다며 잘했다고 말했어요. 지은의 상사인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미숙이 아는 사람이라며 인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어요. 미숙이 사과하는 척하며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곧 큰 사업할 거라고, 빌딩도 산다고 했어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준혁이는 몇 달이면 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라고 했어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언 감사하다고요. 미숙이 코웃음 쳤어요. 조언이 아니라 충고라고 했습니다. 분수를 알라고 신협 직원 주제에 사업가 며느리 되려고 한 게 웃긴 거라고 했어요. 미숙이 큰 소리로 웃으며 신협을 나갔습니다. 남은 고객들과 직원들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괜찮다고 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은이 사무실을 나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최 부장님, 저 이지은입니다. 통화가 시작됐어요. 지은이 박준혁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최 부장이 안다고 대답했어요. 현재 은행에 대출 심사 중인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15억 원을 신청했다고요. 지은이 신용 상태를 물었습니다. 최 부장이 설명했어요. DSR이 좀 높긴 하지만 통과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잠시 침묵했어요.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요? 지은이 대답했어요. 내일 오전 회의 때 다시 검토해달라고 더 꼼꼼하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최 부장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이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입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심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준혁은 확신했습니다. 자기 신용으로는 충분히 통과할 거라고요. 부동산 계약은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계약금 3억 원을 넘겼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15억 원짜리 매물이었습니다. 잔금 날짜는 2주 후로 잡혀 있었어요. 준혁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곧 건물주가 된다고, 월세만 받아도 몇 천씩 들어온다고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준혁이 손을 휘저었어요.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안 맞았다고, 차라리 잘 됐다고 말했어요. 친구가 왜 헤어졌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술잔을 비우며 대답했어요. 신협 직원이었다고, 집안도 별로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정리했다고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결혼은 집안도 봐야 한다고 맞장구 쳤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좀 그랬다고, 어머니 친구분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할지 고민됐다고 했어요. 신협 직원이라고 하면 창피할 것 같았다고요. 친구들이 웃으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숙이 백화점 식품관에 갔어요. 명절 선물 세트를 고르러 온 거였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비싼 한우 세트, 고급 과일 바구니를 담았습니다.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앞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든 여자였어요.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어머니였어요. 미숙이 기억해냈습니다. 상견례 때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었어요. 지은 어머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숙이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봤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지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었다고, 상견례 때 딸이 상처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이 코웃음 쳤어요. 상처받을 일을 했으니까 상처받은 거라고 답했습니다. 지은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집안이 안 맞았다고 했어요. 준혁이는 사업가인데 신협 직원이랑 어울리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은 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숙이 지은 어머니의 카트를 흘끗 봤습니다. 저렴한 제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미숙이 자기 카트를 가리켰어요.
한우 세트는 100만 원어치였고 과일 바구니는 30만 원짜리였습니다. 미숙이 말했어요. 사는 게 다르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는 이런 걸 선물하는데 지은 집은 저런 걸 산다고요. 이게 결혼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어머니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지은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잘못은 없지만 집안이 안 맞는다고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은 어머니가 카트를 두고 매장을 나갔어요. 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백화점에서 준혁 어머니를 만났다고,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은이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네가 가난하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그랬다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딸이 그런 말을 들은 거라고요. 지은이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기한테 하는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는 것도, 신협 직원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자마자 말했어요. 박준혁의 대출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최종 심사 단계라고,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결시켜달라고요. 김 비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요.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다고, 그 사람은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김 비서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 부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만 가득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큰 게 남았다고요. 미숙과 준혁이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을 틀 거라고요. 이제부터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심사가 조금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준혁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용이면 충분히 통과할 거라고 믿었어요. 부동산 잔금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금 3억 원은 이미 넘긴 상태였어요. 강남 상가 건물의 잔금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준혁은 대출만 나오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삼청동의 비싼 한정식집이었어요.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였습니다. 준혁이 계산을 했어요. 친구 셋이랑 자기까지 6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벌써 건물주 기분이 나냐고 놀렸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몇 천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술잔을 들었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준혁이 손을 휘저었어요. 헤어졌다고, 차라리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집안도 별로였고 직업도 그저 그랬다고 했어요.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던 사람이었냐고요? 준혁이 술잔을 비우며 대답했어요. 신협 직원이었다고, 사실 좀 창피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이해한다고 맞장구 쳤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 담당자였습니다. 준혁이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드디어 승인 소식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대출이 부결됐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지난주에는 승인 난다고 했잖냐고 항의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재심사 결과 DSR 기준을 초과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거라고, 왜 갑자기 바뀌냐고 따졌습니다. 담당자는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고만 반복했어요. 죄송하다고,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었어요. 담당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금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출이 안 된다니요. 당황한 준혁이 다른 은행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 전화했어요. 급하게 대출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어렵다고 했어요. DSR 기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도 전화했어요. 역시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부동산 대출 심사가 강화됐다고, 고객의 신용 상태로는 힘들다고 했어요. 세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준혁이 책상에 엎드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약금 3억 원은 이미 넘겼고 잔금 12억 원을 일주일 안에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3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이 받았어요. 준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1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 사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냐고요. 준혁이 사정을 설명했어요. 대출이 안 됐다고,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자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12억 원은 어렵다고 했어요. 2억에서 3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절망했어요. 그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이 받았습니다. 준혁이 급하게 말했어요. 대출이 안 됐다고, 은행마다 전부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러냐고, 내 신용이면 문제 없다고 했잖냐고 따졌습니다. 준혁이 자기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고, 모든 은행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다른 은행을 더 알아보라고 소리쳤어요. 준혁이 다 알아봤다고 말했어요. 전부 거절당했다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화를 냈어요. 그럼 계약금은 어쩌냐고, 그게 3억 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숙이 계속 화를 냈습니다. 미쳤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어요. 준혁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혁이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은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6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전화가 연결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준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라고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준혁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대출 좀 받게 도와줄 수 있냐고, 금융권에서 일하니까 방법을 알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기는 신협 직원인데 무슨 도움을 주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준혁이 사과했어요. 그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 사과 진심이야?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진심이야. 지은이 다시 물었어요. 신협 직원이 창피하다고 했던 말도 사과하는 거야? 준혁이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라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지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지 않을게. 그리고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준혁이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 3억이 날아가게 생겼어. 지은이 대답했어요. 내 분수를 알라며? 나는 겨우 신협 직원인데 어떻게 뭘 도와줘? 지은이 전화를 끊었고 준혁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결국 일주일 후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계약금 3억 원을 날렸어요. 준혁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술을 마셨습니다. 미숙이 찾아와 소리를 질렀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3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계약금을 날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직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월급을 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작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숙도 달라졌어요. 백화점 쇼핑 횟수를 줄였습니다. 3억 원이 날아간 게 생각보다 타격이 컸어요. 박 사장도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숙이 강남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명품 매장을 구경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은이 일하는 신협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었어요. 미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지은을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았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혁이 전화했을 때 지은이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미숙은 방향을 틀어 신협 쪽으로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작은 신협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쪽을 봤어요. 지은이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지은이 업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고객이 자리를 떠났어요.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업무 시간이라 어렵다고 했어요. 미숙이 5분만 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라고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신협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옆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요즘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사업이 안 풀린다고 계약금도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준혁이 전화했을 때 도와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어요. 금융권에서 일하니까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은이 미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신협 직원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인연이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신협 직원 주제에 사업가를 도우라는 건 분수에 안 맞는 일이라고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준이 다르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 도와드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다르다고 소리쳤어요. 준혁이 진짜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지은이 일어섰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님 말씀대로 분수를 지키는 중이라고 했어요. 신협 직원은 신협 직원답게 살아야 한다고요. 미숙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너가 이러니까 이런 작은 은행에서 직원이나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준혁이 너 같은 여자랑 헤어진 게 잘한 일이라고 성격도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가방을 들고 돌아섰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곧 다시 일어설 거야. 너 같은 사람 없어도 잘 살아. 두고 봐. 미숙이 공원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신협으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들이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남았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되자마자 말했습니다. 박준혁과 그 가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회사 재무 상태, 개인 신용, 대출 내역, 모든 걸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지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고 싶다고 했어요. 김 비서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틀 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이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말했어요. 오늘 지은을 만났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만났냐고, 창피하지 않았냐고요. 미숙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갔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는 너무 차갑다고, 인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랬냐고, 괜히 갔다가 기분만 상하신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미숙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해볼 만은 했다고, 어쨌든 금융권 사람이니까요. 박 사장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 얘기는 그만하자고, 우리가 알아서 일어서야 한다고 했어요. 미숙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곧 다시 좋은 기회를 잡을 거라고, 이번 일은 잠깐 운이 나빴던 것뿐이라고요. 준혁도 그렇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지은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걸요. 이틀 후였습니다. 지은이 김 비서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박 씨 가족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펼쳤어요. 박 사장 회사의 재무 상태, 대출 내역, 거래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개인 신용 등급,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투자 현황도 정리돼 있었어요. 지은이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봤어요. 김 비서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 서류를 덮었어요. 김 비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작합시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카페를 나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지은이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박 씨 가족의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요.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중소건설자재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15명쯤 되는 작은 규모였어요. 하지만 거래처가 탄탄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박 사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박 사장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나눴어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대출건으로 연락했다고 했어요. 박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대출은 멀쩡한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지점장이 설명했습니다. 본점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대출을 재검토하라고 했다고요. 박 사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회사는 연체도 없고 재무 상태도 건전한데 왜 갑자기 재검토냐고 물었습니다. 지점장도 난처해했어요.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상부 지시라고만 했습니다. 일단 서류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15년 거래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사 격리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큰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갑자기 해지하냐고요? 격리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만 했답니다. 박 사장이 직접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본사 지시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박 사장이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담당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어요. 사흘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계약 해지 통보였어요. 박 사장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을 끊었어요. 회사 매출의 30%가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왜 갑자기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금융권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 회사를 거래하지 말라는 신호가 왔다고요. 박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신호냐고,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누군가 큰 사람을 건드렸다는 소문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사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큰 사람이라니요. 자기는 누구를 건드린 적이 없었어요. 회사만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숙과 준혁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는다고, 은행에서도 대출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누군가 회사를 고의적으로 망치려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경쟁업체가 뭔가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박 사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쟁업체가 금융권까지 움직일 힘은 없다고요.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박 사장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20억 원을 석 달 안에 상환하라고 했어요. 박 사장이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15년 거래했는데 왜 이러냐고, 회사는 멀쩡한데 왜 갑자기 돈을 회수하냐고 따졌어요. 지점장이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본점 여신 심사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박 사장이 다른 은행을 알아봤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를 댔어요. 고객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회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권하던 회사였습니다.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은행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새로운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어서 소액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준혁이 은행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준혁이 항의했습니다. 자기는 연체한 적도 없는데 왜 등급이 떨어지냐고요. 담당자가 설명을 피했어요. 그냥 종합적인 평가 결과라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사가 위험하다고 20억 원을 석 달 안에 구하지 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미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어쩌냐고, 집이라도 팔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악의 경우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기 일도 안 풀리는데 아버지 회사까지 위험하다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건물을 사려고 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문득 말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다고, 모든 게 준혁이 지은이랑 헤어진 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 사장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협 직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일을 벌이냐고 반문했어요. 미숙도 그렇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은이 누구인지, 지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요. 진실은 곧 드러날 거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박 사장 회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주요 거래처 6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3명이 퇴사했어요. 은행 대출 상환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20억 원을 갚아야 했어요. 박 사장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회사 건물과 자기 집 말이에요. 하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강남에 있는 괜찮은 집이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어요. 매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시장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알지 못했어요. 금융권에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요. 박 씨 집안의 부동산은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가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신호를 보냈는지, 왜 그러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대출 상환일이 지나갔습니다. 박 사장이 은행을 찾아가 연장을 요청했어요.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이미 본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계좌가 압류됐어요. 은행이 채권 회수에 나선 거였습니다. 박 사장이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한 달 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박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사가 파산하자 개인 연대보증이 발동됐습니다. 박 사장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0억대 아파트가 13억에 낙찰됐어요. 그래도 빚이 5억 원 남았습니다. 미숙이 명품 가방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가방들이었습니다. 중고 매장에 내놨어요. 반값도 안 됐습니다. 100만 원 주고 산 가방이 40만 원에 팔렸어요.
옷도 팔았습니다. 명품 재킷, 구두, 액세서리까지 전부 정리했어요.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박 사장이 차를 팔았어요. 수입차였는데 금매로 내놓다 보니 손해를 봤습니다. 준혁도 사무실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임대료를 석 달이나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독촉했어요. 준혁이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박 씨 가족이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이삿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팔아버렸거든요. 이사하는 날 미숙이 울었어요. 미숙이 평생 꿈꿔왔던 삶이 무너졌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백화점 VIP로 대접받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생활이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숙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바쁘다고 했어요. 약속을 잡아도 취소됐습니다. 결국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준혁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어요. 시급 9,500원짜리 야간 근무였습니다. 사장이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준혁이 내일부터라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건물주가 되려고 했는데 지금은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내려보다가 멈췄어요.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직 지우지 않았던 거예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은이랑 헤어진 후에 일어났다고요.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맞았어요. 준혁이 핸드폰을 검색했습니다. 이지은, 금융권, 이런 키워드로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협 직원은 뉴스에 나올 리 없었어요. 준혁이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은행에 다닌다고 했어요. 혹시 높은 사람은 아닐까요? 준혁이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태양은행, 임원진, 이런 단어들을 넣었어요. 은행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임원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어요.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재훈, 태양금융지주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60대 중반쯤 보였어요. 준혁이 더 검색했습니다. 이재훈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어요. 국내 5대 은행 지주회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산 규모 5조 원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기사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재훈 회장의 외동딸 이지은이 MIT에서 금융학 박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몇 년 전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자기가 알던 지은이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지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평범한 신협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지주회사 회장의 딸이었어요.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은 그 딸에게 물을 끼얹었고 신협 직원 주제라고 모욕했어요. 준혁이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부모님을 불렀어요. 박 사장과 미숙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준혁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은이 재벌이라고 은행 회장 딸이라고 했습니다. 미숙이 핸드폰을 빼앗아 봤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사장도 화면을 봤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망한 게 모든 게 저 여자 때문이냐고요. 미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물을 끼얹었던 여자가 재벌이었다니요. 분수를 알라고 했던 여자가 은행 회장 딸이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떡하냐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박 사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울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미숙이 지은이 일하는 신협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지은이 퇴근했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미숙이 다가갔습니다. 지은이 미숙을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 알게 됐다고, 지은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어요. 물을 끼얹은 것도, 무시한 것도, 모욕한 것도 전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용서를 구하냐고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남편 회사가 망했다고, 집도 잃었다고, 모든 게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자기 잘못이냐고 물었어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제발 풀어달라고, 다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지은이 미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분수를 알라고 하셨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신협 직원 주제에 사업가 며느리가 되려고 한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미숙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오만했다고, 어리석었다고 인정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지은이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숙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신협 직원이에요. 어머님 말씀처럼 분수를 지키며 살고 있고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은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숙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준혁이 선반을 정리하다가 TV를 봤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양금융지주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이지은 전무이사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은은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금융의 미래에 대해,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 TV를 껐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과 미숙은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떡볶이와 김밥을 팔았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지만 수입은 빠듯했어요. 예전의 명품과 허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미숙이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며 흘끗 봤습니다. 여자가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배웠어요. 너무 늦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였죠. 지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은 대학 동창이었던 변호사였어요. 하객은 30명 정도였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단지 저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남편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직업이나 옷차림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